그러면 뭔가 그래. 그러면 말씀하신 그 절망과 희망. 그럼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강의 듣겠습니다. 목사님 소개하시면서 네, 좀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아무래도 이 원래 이제 아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래 콘텐츠 자체가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나온 콘텐츠인데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남은 부분들은 잘 가지를 쳐서 좀 최대한 소화를 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이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어서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뵐 수 있으니까. 제가 원래 사실 이제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그 계기가 있었냐면은 제가 사실은 글을 하나 이제 냈었는데 출판사에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나온 그 글을 제게 이렇게 보내줬는데 출판사에서 여러 권의 책들을 같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책들도 이번에 출간이 되니까 한번 목사님 한번 보세요라고 이제 보내줬는데 사실 뭐 저는 이제 제 책에 관심이 많지 뭐 거기 옆에서 함께 같이 선물로 보내주신 그 책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책이 왔는데 그 책이 이제 이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을 이제 얼른 빨리 이제 쭉 보고 그다음에 눈이 또 여기로 가가지고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라고 이제 봤더니 이미 미국에서는 꽤 많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던 내용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제 책보다 광고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제 책하고 똑같은 날 나왔어요. 출간이 똑같은 날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저자로 나왔고 여기 폴 트리비라는 분은 이 전 세계를 그 순회하면서 하는 이 가정 사역자예요.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다양한 또 사역들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쨌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이 폴 트리비라는 저자가 주는 중요한 그 통찰과 그 메시지들이 있어서 아마 이 시간을 함께 나누시면은 좋은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오늘 이 강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좀 인상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계관이어야 된다라는 이 주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내 마음은 두 가지 양상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내가 부모로서 저질렀던 실수를 고백하며 울부짖었고 다른 편에서는 이 내용이 주는 해안으로 인해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기쁨의 환호성이다. 아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얘기를 했듯이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너무 자녀를 난 나름대로는 키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후회되는 그 발자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낙심과 절망이죠. 왜냐하면 이미 세월은 흘러가 버렸고 아이들은 이제 뭐 장성할 대로 다 장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다시 그 희망의 지점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래서 프란시스 첸이라는 분이 그 책을 읽고서 이제 리뷰로 남겨주신 내용을 이제 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내용을 접근해 나가시면서 우리도 한번 이런 뭐 크든 작든 그와 같은 감동이 있으면은 지금 뭐 자녀가 장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보는 그 창의 눈이 조금 더 이전보다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런데 그래서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을 쫓다가 지친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요령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선택을 이끄는 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보는 창인데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전략적으로 이 세상에서 들은 뭐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돼 어느 학원을 보내야 돼 이런 전략적인 사고에 너무 뭉쳐있는 나머지 진짜 자녀 인간에게 영혼을 가진 그 인간에게 필요한 세계관의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잘 도외시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전략 이전에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세계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제가 발췌를 해서 지금 이제 띄워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까? 눈앞에 시끄럽고 어수선한 거실 풍경이 펼쳐진다. 빨래는 수북히 쌓여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변변한 반찬 하나 없다. 짜증이 올라와 별것 아닌 일에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내일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 도저히 역부족이라는 생각만 든다. 부부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이면 좋으련만 지출이 저축을 추월하는 건 벌써 한참 전이다. 가족 중 그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또 누구도 당신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은 많이 지쳐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감정의 선을 많이 느끼죠. 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가. 사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지금까지 이제 겪고 있는 이제 감정의 선들인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이든 어디든 이 자녀를 둔 부모라든지 그런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양육의 의무, 특별히 이제 자녀를 양육한다는 그 의무를 수행을 하다가 결국은 저기서는 여기로 가야 돼, 저기서는 또 이쪽으로 가야 돼, 저기서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방향이 많아요. 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은 너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방향을 이제 잃게 돼. 자녀의 방향. 도대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지, 이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진짜 메인이 무엇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럴수록 너무 많은 팁을 이제 찾죠. 방법을 찾죠. 근데 방향이 없으면은 속도는 그 의미를 잃게 되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독서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 통찰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뭐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다른 방향이면은 이 산이 아닌가벼 해가지고 저쪽으로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패턴의 그 연속 아닙니까? 근데 이 패턴의 인생의 패턴의 반복이 그대로 이 자녀 양육으로도 그대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방황을 하니까 애도 그 방황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관이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사실은 세계관이고 그 다음에 전략이 속도로 따라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우리의 주소는 어떻게 된 게 속도가 세계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가 어디서 어느 뭐 네이버 무슨 저기 맘카페에서 이거가 좋다 저거가 좋다 여기에 모든 것이 되니까 사실은 그 속에 진짜 온전한 세계관은 없고 그냥 하나의 팁, 수많은 팁을 빨리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못하느냐라는 속도가 그냥 세계관이 되어버려요. 아까 오기 전에 이제 우리 교우분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가졌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강남 중심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어느 학원을 애를 보내요. 그런데 대체로 많은 부모들이 왜 그 학원이 진짜 좋은지는 잘 몰라요. 저기서 많이 간다니까 간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 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가니까 보내요. 안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속도가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세계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은 매일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거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1번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1번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2번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2번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은 매일의 선택을 지휘를 하고 있죠. 매일. 그리고 그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은 벌써 인생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운영 체계라는 거죠. 컴퓨터를 비유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 체제가 사실은 흔들리게 돼버리면 우리 이제 핸드폰에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앱을 전략으로 이제 비유를 든다고 하면 그 앱도 제대로 사실은 작동하지 이제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좀 이해를 하고 선택을 내리게 만드는 세상을 보는 이 눈, 즉 관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고 경험을 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생각은 내 믿음이 되고 신념이 되죠. 난 이게 맞아.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가치관이 나오죠. 무엇이 더 중요하지? 나한테 이게 더 중요한데. 그리고 거기서 규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녀 양육을 대입을 해본다고 그러면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 규칙 패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현실을 해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반응하게 되면서 행동이 이제 결정되게 되죠. 그럼 이거 전체가 이제 삶의 궤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이 나머지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지, 정, 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라는 것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감정에 가고 그 다음에 의지라는 행동에 가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지가 온전히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은 감정이 먼저 이제 앞서 나가게 되겠죠. 지라는 기차가 먼저 나가고 그 뒤에 따라서 다른 기차가 나와야 되는데 감정이 먼저 가니까 기차가 와그라지더라. 그런데 지금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이 세계관에 대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따라가기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양육관이 있다고 합니다. 소유자형이 있고요. 자녀를 대할 때. 소유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 그리고 후견인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소유로 자꾸 자녀를 인식을 하게 되면은, 물론 말은 우리가 그렇지 않죠.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녀의 삶이 하나의 나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프로젝트라는 게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계속 잘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곧 내 이제 체면이 이제 되죠. 아이들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모의 체면이 어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이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녀를 소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세계관이라는 창이라는 겁니다. 대리만족. 네, 그렇죠. 대리만족이 되고 자녀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이루고 싶은 거죠. 근데 자녀는 아무리 다 다르거든요. 네. 여기 맞는 수도 있고 여기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 하나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는 목사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신학 공부에 선교학이라는 그 수업이 있어요. 그럼 그 선교학 수업에는 진짜 선교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오셔서 선교학 수업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시간이 꽤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잘 잊혀지지 않는 그 수업의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님이죠. 교수님이면서 선교사님이죠. 당신들은 선교사의 자녀도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냐? 그렇게 우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의 자녀도 당신들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아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또 선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네. 뭐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시간에 있으니까.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동남아나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선교사 혼자 가지만 거기 가서 정착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러다 보면 이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선교사의 그 행동을, 자기 부모의 행동을 따라가 배워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동네 뒷도래 애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 오는 날, 선교 활동 있는 날, 또 애들한테 먹을 걸 하나 주고 자기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 선교사의 자녀는 선교사다. 이런 주장을 저는. 예, 그렇게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 주제가 바뀌어야 되겠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선교는 꼭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선교사 이렇게 완장을 차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교 사업이 아니라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돼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녀는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구나 선교사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그 교수님의 선교사님의 그 어조에 나타난 행간의 의미를 제가 되짚어 보면은 그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셨던 거는 뭐냐면 우리 보고 전문적인 선교사가 그 자녀도 되어야 될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느냐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런 어떤 선교적인 그런 어떤 작은 선교적인 의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우리한테 이제 고지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는 전문적인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선교사님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그게 20대 초반이었는데 상당히 큰 소리로 들렸어요. 선교사 자녀는 당연히 걔도 선교사로 갔으니까 선교사가 돼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내 소명이고 자녀의 소명은 또 다른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작은 의미에서 자라는 동안 그런 어떤 작은 선교를 할 수 있지만 이 전문직으로서의 선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투영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 그리고 어떻게 잘할지 모르는 자유로운 인격체라기보다는 고정된 틀 속에서 갖고 있는 내 세계관, 부모의 세계관 그 세계관이 맞고 틀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세계관에 따라서 아이가 그렇게 그것이 사실은 소유적으로 이 양육관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후견인형입니다. 이거는 아이는 독립된 인격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책임을 지는데 그 길잡이의 역할을 최대한 조력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얘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최대한 열어주는 것이 결국은 후견인형 양육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소유자형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는 하겠지만은 소유자형으로 우리가 아이를 계속 그렇게 대하게 될 때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너무 크게 보게 되고 그리고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대해서 온전히 펼 수 있는 그 창의성이 현저히 저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규칙, 부모의 말과 규칙은 사실은 칭찬과 꾸중은 사실 요 두 관점 중 하나에서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 매 순간, 아침, 점심, 저녁. 너 아침에 뭐 했어? 방학인데. 점심에 뭐 했어? 근데 이 뭐 했어가 여기에 있는 나름의 갖고 있는 그 관점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관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저도 그 목회자이긴 하지만 이 내용들을 저도 접하면서 저도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나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일관된 질서와 보편 가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편 가치를 진실되어야 되겠죠, 사람은. 그리고 선을 우리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또 아름다움이 있죠. 이 세상을 아름답고 좀 더 이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삶을 우리가 맞추게 되면은 해석이 훨씬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창이. 그리고 거기가 올바른 신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덜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의 변주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건 말 그대로 사실은 유행이거든요. 유행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기준이 우리에게 없게 되면은 사람은 쉽게 자기 중심 필터에 딱 갇혀가지고 매우 불안정해지고 모든 것을 성과와 비교로만 보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일은 아이가 그 큰 기준을 보고 느끼고 연결되도록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소유다보다는 아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후견자인 역할에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소유형이 아닌 후견인의 시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라. 그것이 오히려 자녀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인격체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문제죠. 여기도 보면 애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죄다 다 이거예요. 난리도 아닙니다. 전체에서도요 90%가 이거 만지고 핸드폰. 그렇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화면이 약간 잘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화면이 이와 같은 문제들은 화면이 늘 어떻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맞춰주고 있죠. 그래서 좋아요, 추천, 이제 비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세계관의 층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석이 접하는 그 경험의 해석들이 계속 요동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사실은 문제죠. 이게 성적이 오르면은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떨어져요. 그러면 쓸모없어요. 네. 나는 그래요. 우리야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으시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열리셨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한테는 이게 우주예요, 우주.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그래서 부모는 세상에 이와 같은 우겨싸움이 아이들을 압박을 자꾸 해가지고 아이들이 숨이 막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먼저는 요령의 세상의 요령을 자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좋은 세계관을 큰 그림을 계속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대충 건드리면 무너지는 값싼 길이 있고 느리지만 단단한 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묻습니다. 지금 선택이 진실과 선 아름다움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일상에서 그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 아이들한테 그 가정의 환경이 그렇게 계속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 자녀가 자기 중심 필터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되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중심 필터에서 빠져나와서 사실은 나보다 더 큰 것에 맞춰 생각을 하고 이제 움직이는 이제 창이 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공부를 하는 목적과 이유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엄마가 해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공부를 해야 될 동기가 새로워지니까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지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공부가 자기가 맞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던지. 그래서 점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준을 본 아이는 사실은 좀 이렇게 흔들려도 매우 단단해진 이 인격체로 자라나게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이 인격체가 아주 탄탄하죠. 그런데 휴대폰이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우리 때는 저희 때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 휴대폰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 때만 하더라도 게임을 오락실 가서 하면요, 게임 중독에 걸린 애들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와야 아니. 돈이 떨어지니까 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게임 중독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돈 떨어지면 그냥 나오는데.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PC방에 집안에 아예 들어와 있으니까 컴퓨터가 뭐 밤을 새는 건 뭐 예사도 아니죠. 저희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제가 좀 나이를 늦게 나서 초등학생인데 죄다 핸드폰으로 한대. 네, 쉬는 시간만. 근데 엊그저께 한번 뉴스 보셨습니까? 앞으로 초등학교 수업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예요. 법안으로 금지되고. 네. 우린 늦은 거예요. 네, 우린 늦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벌써 시행했어요. 그 개방적인 유럽이라는 나라도 이미 시행을 했어요. 호주는 SNS 16세 이하는 금지 법안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의식 구조 세계관을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틱톡,
저기 인스타 비교 거기는 전부 다 비교잖아요. 맨날 보십시오. 맛있는 거 어디 놀러 간 거 그것만 보면은 이 사람은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여행 다니고 맨날 좋은 것만 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짱이가 아닌 다음에는 그것만 올려놓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세계관이 왜곡이 되게 했다는 거죠. 왜곡을 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은 돈을 벌죠. 아이들은 시간을 거기다 막대한 시간을 막 쏟아부르고 그리고 부모님은 통제가 안 되죠. 제가 근래에 4년 만에 이웃으로 지내고 있던 그 애기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애기가, 그 아이가, 딸 아이가 저희 큰애하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서 이제 그 저희 부부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인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났는데 애가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애가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멀쩡한 애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편의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뭐 밤새워서 뭐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잘 케어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주워줬죠.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은 세계관을 접하게 된 거예요, 얘가. 그리고 무슨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얘가 자기는 못생겼대.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한마디만 딱 얘기를 하면 거기에 와르르 얘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카터칼이나 카터칼은 다 치웠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핸드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 핸드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손을 대질 않아도 세상이 우리의 자녀를 어디선가 얻었습니까? 양육을 하고 있어요. 부모 하나가 또 있어요. 강력한 부모가 나타난 거죠. 이 안에, 손 안에. 그래서 정체성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성적표는 그럼 부모의 성적표 아닙니다. 부모의 성적표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자존감은 통제의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돌봄의 꾸준한 성실성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키웠다 이것보다는 잘 내가 곁에 부모로서 후견인으로서 그 역할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목표를 바꿔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부모라는 집착과 이 결벽증에 부모도 해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숨이 막히지만 애도 더 숨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게 될 때 부모 또한 완벽한 스펙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집착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의 기준을 점수와 스펙은 결과의 지표일 것이지 그 사람의 두께까지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질문력, 회복, 탄력성, 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 탄력성을 말하죠. 협업,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사실은 영역이에요. 역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역량으로 우리는 보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일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일을 보시고 다양한 사람하고도 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을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들만 똑똑하고 다 아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는 것보다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까? 성품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 성품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그 일을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진짜 온전한 역량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넓혀서 생각할 것은 학교 성적이 그 사람 됨됨이의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확실하게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요, 사람 됨이라는
성품을 너무 많이 놓쳤대요. 네. 이 학교가 이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으니까. 네. 사실 저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요. 저도 이제 남자 중학교 그때 이제 그 남자 반 합반이었는데요. 제가 60명, 70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욕하고 뭐 들이받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어요. 제가 무슨 다른 행성에 있는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저도 여기 서울 뭐 이쪽 근방에서 학교를 다 다녔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도대체 학교에서 뭘 그렇게 제대로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일진 애들이 뭐 그냥 다 뭐 꿇어 엎드려 시키고 그러니까 정작 학교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사실은 너무 제쳐둬 버리고 다 이걸로만 그냥 다 이걸로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점수 딱 해가지고 1등 3등 점 지금 큰일 나죠. 근데 저희 때는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뭐 발바닥이고 뭐 여기 허벅지고 무지하게 우리는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성공을 무엇을 이뤘나 보다는 사실은 무엇을 배웠나 어떤 것을 배웠는가 측정이 됐냐. 우리 이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세계관의 전환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여입니다. 기여.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줘야 돼요. 남 줘야 되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세계관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는요. 너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가 중요해. 너가 아니라 너와 나를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장의 목표를 나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돌리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 교회에서 배울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만 그렇게 부르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 그 하나님은 되게 나를 위한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도구로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로 돌리는 게 관점이 필요한데 아이들에게도 우리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 안에 동기가 제대로 된 동기가 어느 순간 어쩔 때는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 됐을 때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공부가 그래서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나만을 몰입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상승이 돼요. 비교하고 되게 불안해요. 불안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공감과 어떻습니까? 협업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모든 애들이 다 내 주변 애들은 다 경쟁자거든요.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과 협업은 당연히 얘한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애한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계관을 갖고 얘가 어른이 돼서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그거는 이 사회에 위협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협적인 거죠. 좋지 않은 세계관을 계속 퍼뜨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일단 부모부터 일단 기준을 타인의 기여로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안 다니셔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배워서 어디에 누구에게 쓰는가 그러면 이 말버릇도 전환이 된대요. 그래서 나 잘했지가 아니라 누가 좀 더 나아졌지? 이런 쪽으로 전환의 폭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소명의식. 네. 제가 2000년대에 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1990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요.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전이라는 단어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한 2010년 좀 지나면서 소명이라는 단어가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말만 바뀐 거지 사실은 다 동일해요. 꿈이에요, 다. 근데 그 꿈의 중심은 항상 나예요, 나. 네. 그러니까 타자가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야욕적인 게 많은 거죠. 사실 그 꿈 자체가. 소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말은 바꾼 거지 사실 그 핵심은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평판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체면 문화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부모도 골병을 들어요. 네, 마음에 골병 들어요. 그리고 애도 골병 들어요. 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너무 요란해요. 네. 그리고 내가 상상력이 더 들어가서 더 요란하게 느껴져요. 이 집에서 이 집에서 한마디 했는데 나는 상상력이 너무 많아.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지? 잠도 안 와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은 너무 요란하고 가족의 세운 가정 안에 있는 온전한 세계관의 기준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냥 불안하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소문보다 가정의 약속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인이라는 관객을 계속 만족시키는 공룡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팀이라는 것이죠.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가정을 바라볼 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열심히 들으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가 짐작이 안 돼서. 야, 근데 뭔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 살아가면서 삶이 가끔 주는 지혜로운 시간? 네.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제재는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 저희 뭐 이제 이게 옮겨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고. 배달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제대로 메시지를 배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선생님 얘기도 너무 속속 들어옵니다. 여튼 네, 이 평판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SNS도 다 평판 아닙니까? 네, 다 평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여기에 너무 힘들어요. 골병 들어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나로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걸 애한테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도 힘들죠. 야, 네 집에, 저기 집에, 저 집에. 그래서 그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분들하고 함께 항상 약속을 해요. 비교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그 앞전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놈이 얘가 이게 새로운 공동 양육자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요 부모님이 뭘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엄마도요 인천에서 그 4년 만에 만난 엄마 있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참 좋으신 엄마예요. 온화해요. 참 인사성도 밝으시고 그래요. 엄마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애한테 핸드폰을 너무 일찍 주어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핸드폰이 여기서 접하는 수많은 세계관이 애를 잡아먹은 거예요. 이게 애를 키워버렸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제 치료에 대한 것들 또 병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이제 사실은 진행 중입니다. 저희도 그 분을 돕고 싶어요. 그 가정을. 그 애를 제가 그 초등학교 그 유치원 때 봤죠? 유치원 때 봤었거든요. 걔를 우리 저기 큰애하고 동갑입니다. 여튼 지금 아이들 세계관의 첫 스승은 부모가 아니에요. 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의 인도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주의력을 사고, 광고, 그 다음에 시간을 묵죠. 그러면 추천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 계속 똑같은 거 본 거 계속 추천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뒤흔들리죠. 여러분 어른도 그러는데 애들인데 어떻겠습니까? 더 흔들리죠. 그 진동폭은 엄청 커요. 제가 그 애들 조그만 애들서부터 청년까지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우리 어른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진동폭이 굉장히 커요. 그 말 갖고 그런다고? 그거 갖고? 아니에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 뭐 이제 흔든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 전부예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걔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이 불행하게도 이 세계관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저도 이제 얻게 됐는데 일단은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쥐어주면 쥐어줄수록 훨씬 더 양육하기가 훨씬 더 편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최대한 늦게 지연을 시키는 거죠. 어느 정도.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 나왔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안 준 거 아시죠? 네.
예. 예. 그리고 자기는 다 팔아먹은 거 아시죠? 그 유튜브 거기 그 아시죠? 유튜브 사장이 여자 사장이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한테 유튜브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애들한테 자기 애들한테는요. 그 유튜브 키즈만 딱 정해진 시간에는 허용을 했어요. 그래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폭발적인 것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아이폰 4를 처음에 첫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양반이 뭘 만들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걸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그래서 그날 저 휴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그거 이제 모를 때니까 뭐 등록하고 뭐하고 하면서 사용법을 다 익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휘몰아 치겠구나. 이거 완전히 휘몰아 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겠다. 나도 이렇게 재밌는데 목사님 나도 이렇게 재밌는데 애들 어른 야 이거 휘몰아 치겠다. 아예 딱 그 예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애는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 태어나고 10여 년 동안 텔레비전이 없었고 인터넷도 깔질 않았어요. 아예. 예.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부가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핸드폰을 최대한 늦게 쥐어주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가지를 좀 쳐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양육의 부담감을 덜어낼 수가 있어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그 한 몇 달 전인가? 한 6개월 전인가 왔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그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데 진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값싸고 망상으로 유튜브에 말 그대로 정크 그대로 이거 갖다 쓴 겁니다.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보시장이 지금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AI 시대로 해서 100% 완전히 진짜 확장폭이 지금보다 수십 배로 넓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 사회가 더 좋아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분열이 일어날 거야. 증오의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순하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들이 범람하며 진실이라는 드문 보석이 진실은 훨씬 더 묻혀요.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그래서 진짜 양질의 정보는 찾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쓰레기 정보 속에 묻힐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상당히 저는 이건 뭐 우리가 다 느끼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관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기다림이 사라지게 되면은 끈기가 마르죠. 근데 이 즉시니까 집중력을 흔들어 버리죠. 우리도 일하시다가 유튜브 쇼츠 우연찮게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을 하거나 뭘 책을 보려고 하면 집중이 떨어져요.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계속 떠다니죠. 머릿속에서. 이건 하지만 책은 보지만 한쪽에서는 이 뇌구조 한쪽에서는 아까 본 거 영상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있죠. 그러면 당연히 집중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세계관은 남의 하이라이트죠. SNS에 하이라이트만 올리지 않습니까? 하이라이트만. 그리고 나는 너무 평범해요. 저렇게 빛이 나. 네. 너무 하이라이트야. 저런 데를 갔단 말이야. 저런 걸 먹었단 말이야. 친구들하고 저걸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나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루즈해요. 내 일상은 별로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 같아요. 이 비교성이 계속해서 증폭이 된다라고. 그리고 분절입니다. 분절. 짧은 파편이 사고를 지배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 근육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인격 형성에 분절성이 나타나서 관계가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여러 다양한 주제와 책들을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얼마나 보실 게 많은데 왜 이런 모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중요한 가치를 찾으셔서 또 이 귀한 시간을 또 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얘기지만 되게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디지털 문화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모르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안 하니까 문제죠. 침실에서 휴대폰을 쉬게 하는 거죠. 식탁에서 어떻습니까? 서로의 눈을 켜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하고 텔레비전이 적이에요. 사실 가족을 이게 많이 나눠버려요. 그걸 화면을 켤 때는 목적을 말로 확인하고 부모도 같은 규칙을 지켜야 되겠죠. 왜냐면 나는 그러는데 애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애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얘네들은. 그래서 부모도 먼저 정보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유발 하라리가 했던 얘기예요. 그 인터뷰 중에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정보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막 먹는데 이게 큰일 난다 이러다가. 그래서 아이의 스크린 타임을 말하기 전에 부모의 피드를 먼저 정리를 하고요. 알림도 좀 줄이고 불필요한 구독은 그냥 다이어트해서 딱 그냥 해제를 하고 송파 문고는 다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건 다 이제 해제하고 네. 그리고 공백 시간을 의도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 공백 시간을 저는 심심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저희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이제 고학년인데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핸드폰이 없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 왜 핸드폰이 없냐 이런 얘기를 듣나 봐요. 그런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애가 어떨까요? 방학 때 책을 읽습니다. 심심하죠. 네. 심심하잖아요. 네. 심심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방학 때. 그럼 심심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공부하죠. 책 읽기. 책을 읽던지 네. 뭘 하든지 나가서 뛰어놀든지 뭐 저랑 뭐 축구를 하지도 농구를 하든지 훨씬 더 나은 걸 해요. 근데 지금은 심심하지가 않아요. 어른들도 심심하지 않아요. 손에 이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네. 그래서 공백 시간을 심심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일단은 좀 맑아져야 길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뜬 사람이 길을 안내하겠죠.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이어지니까 네. 쫓겨나는 거 아니죠. 그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눈먼 사람이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아니 눈이 밝아져야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도 혹시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니 그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만 간단한 거죠. 관계 회복의 루틴이 필요하죠. 적어도 10분 정도는 이렇게 하자. 묻자. 네, 물어보자. 그리고 계속 어색하더라도 갑자기 우리 아빠가 왜 이래? 우리 엄마가 왜 이래? 그래도 시도해보자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부모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인 대화의 접촉점을 우리가 늘려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와 훈수는 이거 먼저 나오면 애들 문 닫습니다. 다 닫아버립니다. 얘기 안 듣습니다. 일단은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일단은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그걸 원하니까 애들이. 저도 애들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 많아요. 진짜. 하고 속에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일단은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그 반영을 기본값으로 두자. 그래서 보이는 귀를 만들자. 무엇을 위해 우리 가족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대화에 들어가면서 간단하지만 그 문장을 딱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요. 이게 지속적인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기억력은 명확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펜이 오래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구에 이렇게 적어 놓는 게 굉장히 강렬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흔한 반문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러다가 우리만 뒤처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긴 저렇게 막 가고 있는데. 속도는 비교로 정하지만은 방향을 각자 정한다. 그래서 남의 지도를 자꾸 따라서 막 달리다 보면은 실제 우리 애의 좌표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남보다 빠르면 자꾸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보다 나음을 택하는 것이 먼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 이미 다 늦어버렸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접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늦음의 다른 이름은 사실은 지금의 시작이다. 그래서 크게 고치려다가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한꺼번에 확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작게 바꿔서 여러분 오래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엄마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진다. 그렇게 아이가 된 것도 작게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럼 똑같이 시간을 되돌려서 작게 그렇게 가보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된 시도에서 오히려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방법이 일관돼야 돼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헷갈립니다. 부모도 헷갈리면 애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양육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고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드라마틱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통해 폭넓은 이해와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야단을 세게 맞으면 고쳐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도요, 그렇게 혼을 많이 냈대요. 이분도. 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야 무서우면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속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딴 데 가서는 딴 얘기 한다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이건 비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이라는 계기를 기대하기에 속이 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이렇게 타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길 바라는 거죠. 드라마틱한 변화. 영화에서 보듯이. 반전이 팍팍. 근데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죠. 저도 뭐 그렇게 바뀌지 않는데 네. 어찌 우리가 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정리를 하면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보다 세계관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은 팁이 흩어지게 된다. 팁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유형의 부모에서 소유형인 부모의 시각에서 이제는 후견인형 부모로서 아이를 대하자, 자녀를 대하자.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게 컴퓨터에 이렇게 하고 입력하고 땡, 입력하고 엔터키 이런다고 프로그램처럼 입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좋은 습관을 입히는 거죠. 바른 습관. 그래서 디지털 학습 관계를 찾게 바른 세계관을 자녀에게 가정의 일상에서 입히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특별히 이 시대에는 전 성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지들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기업에서 어떤 사람들 쓰기를 좋아할까? 어떤 사람들 더 선호할까? 성품을 좋은 사람 더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한 부모는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분명하면 속도는 나중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의 운영 체제를 다시 한번 깔아보고요. 보이는 눈,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지만 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작지만 확실한 실천을 꾸준히 해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의 그 세계관도 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족한 강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